자신이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던 조국 법무부 장관, 검사와의 대화에 나서면서 검찰 개혁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행보에 국민 여론은 엇갈리는 사이 민주당은 조기 총선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셨습니까? 자, 조국 장관 오늘부터 검사와의 대화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조 장관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검사와의 대화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팩트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조국 장관이 그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 예. 이런 이제 그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 검찰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확한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죠. 예. 그냥 아직까지는 의혹 제기 수준인데요. 일단은 조국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서 수사 대상이다라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취재 결과로는. 왜냐하면 예. 공직자윤리법에는 백지신탁한 주식에 예. 대한 정보를 알려고 했을 경우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네. 몇 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상의 벌금 이렇게. 근데 이제 알다시피 지금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모펀드가 투자한 그 회사의 내역을 알려고 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런 문제 제기인데 그렇게 처벌을 하려면 공직자윤리법을 처벌 조항을 추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펀드는 명백하게 주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보도 또한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조 장관 또한 위법 행위가 있다라는 의혹 제기 선상에서 나온 주장이지 명료하게 검찰이 실제로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으로 기소를 한다거나 수사 대상에 올려놨다거나 하기에는 지금은 공직자윤리법 조문을 보면 굉장히 무리한 해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제 나름대로 지적을 해보고요. 예. 일단 오늘 하는 검사와의 대화는 뭐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고 예. 많은 논란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 명료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에게는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고 법무부에게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진행하라고 지시를 했죠. 예. 검찰은 대통령 지시대로 아주 엄정하게 수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진행해온 개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일단 법무부의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수행을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예. 수사는 장관의 개인사입니다. 법무개혁은 국가제도를 개선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조국 장관 이후의 장관도 예.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화되어 있는 대검 그리고 중앙지검 특수부로 분류되는 검찰권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검찰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많은 검사들은 일선에서 민생 치안 등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대다수거든요. 예. 그런 일선 검사들의 개혁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이것을 법무개혁에 반영하는 것은 비록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손 치더라도 현직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수행할 임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과연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울 고검 검사가 네.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의 대학교 동기로 알려진 예. 검사. 지금 너무나 어색하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조국 장관도 피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의자로 언제든 공개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조국 장관이 검찰 포토라인에 쓸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이야기한다. 국민이 보기에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죠. 그다음에 예. 검찰 개혁을 저런 방식의 법무장관이 하고 있는 저거를 이 정부가 소위 검찰 지금 2년하고 6개월 돼 가는데 예. 검찰이 과거 정권에 대해서 적폐 수사했을 때 그때 검찰 개혁 뭐 저런 방식으로 했습니까? 근데 조국 장관이 이제 가족을 비롯해서 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걸 하니까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죠.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이 열심히 수사할 거로 봅니다. 근데 정말 제대로 수사하려면 조국 장관 자택, 그다음 조국
부부의 휴대폰 압수수색 해야죠.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역은 놔두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은 정말 빈틈없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드러나는 많은 의혹들이 이제 사실관계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권 전 관장 말씀하셨지만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지금 부인이 코링크 피의를 사실상 전주라고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실소유자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검찰은 그런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자금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인이 펀드사를 만들고 그다음 투자까지 한다면 이건 명백히 자본시장법에 어긋나는 데다가 간접 투자를 빙자해서 직접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도 경제 공동체로 엮었는데 너무나 명백한 이 경제 공동체에 조국 장관이 이 투자를 몰랐을까요? 2016년에 코링크 피의에 이미 조국 장관 부인의 돈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조국 장관이 기자간담회나 인사청문회에서 난 이번에 코링크 피의란 말을 처음 알았다.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조국 장관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하면서 손으로 흔든 그 투자 보고서 그거 조국 장관을 위해서 급조된 걸로 지금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조국 장관이 원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초기 보고서 초안은 조국 장관한테 직접 전달이 됐고 그 소위 말해서 이건 블라인드 투자여서 투자 대상을 알려드릴 수 없다라는 이 문구를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한테 전달된 그 초안에는 없었는데 그 문구를 넣어달라고 조국 장관 부인이 다시 코링크 피의 쪽에 이야기한 걸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 장관이 그렇죠. 근데 조국 장관이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다음에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국 장관이 부인 전화를 빌려서 결국은 동양대 총장에게 그 뭐 조국 장관은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했다고 하지만 동양대 총장은 이거 총장 표창장 발급을 다 부인 정경심 교수한테 위임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한 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 형사정책원장 한인섭 씨 지금 기자들 취재 피하고 다니죠. 왜 그럽니까? 서울법대 산하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조국 장관 아들과 딸에 대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가 발급된 거 아닙니까? 그게 조국 장관이 한인섭 교수한테 부탁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정경심 교수하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장관은 공문서 위조 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자연인의 신분으로서 가족의 수사 그리고 본인한테도 아마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 이 수사에 의연하게 대비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여당을 위하는 길이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검찰의 뭐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한 2주 내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의혹에 대한 이야기는 이 교수님 이제 관점에서 반박을 하실 게 굉장히 많으신 줄 알지만 한 시간 걸리더라고요. 보통 다른 방송에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자주 해서 아마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넘기고요. 오늘 이 부분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율 잘하고 있다라는 게 40%입니다. 갤럽 기준으로. 이게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론조사상의 민심도 민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집권 세력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환경이 지지율이 이제 하락세인 환경인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의혹 제기만으로 장관을 지명하지 않는 관례를 남길 수 없어서 일단 임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장관은 법무개혁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진영 입장에서는 논두렁 시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됐든 또는 뭐 일부 세력이 됐던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되면서 진상이 규명되기 이전까지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일단 어떤 의혹 제기, 사실인 양 매도당하는 환경이 조성이 됐던 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논두렁 시기인데 지금 조 장관의 상황도
제기된 모든 의혹이 다 사실일지 아니면 실제로 사실이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가 일단 종료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피의자로 기소가 된 부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검찰 측에게 유리한 증인들 위주의 수사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 입장에서 보면 전혀 방어권이 작동되고 있지 않은 아주 기울어진 환경 속에서 여론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환경 속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 장관에 대한 의혹이 제대로 해소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 장관 측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하나 해명을 또 해 나가야 합니다. 법정 재판도 중요하지만 여론 재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면 본인 책임으로 또 많이 정치적 공세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조 장관 측은 그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모든 해명 자료가 다 검찰에 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가 있어야 본인들도 자료를 통해서 이건 사실이고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할 텐데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판 전략상 방어권 차원에서 또 말을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의 재판 공판일이 이미 잡혔거든요. 표창장 위조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그리고 잡혀 있는 재판에서의 진상 규명 이런 것을 토대로 국민들이 이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냥 수사 결과와 뭐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어제 나온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고요. 하락세가 좀 뚜렷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가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 셈이죠. 특히 오늘 나온 갤럽 조사는 대통령이 2년 반 전에 얻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얻었던 그 득표율보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에서도 이탈하는 이런 국민들도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저 조사 내부에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 중도층의 무당파층의 판단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긍정평가보다 거의 2배쯤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 무당파층이 꽤 두터워졌다고 하는데 이런 양상이 계속 이제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그거로 표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최순실 사태의 기록을 훨씬 능가하는 3,400명 아마 다음 주에 명단을 발표하면 훨씬 많을 거예요. 4,000명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지금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지금 교수들이 규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촛불 시위가 스카이 대학에서 있었지만 지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부산대 관계 당사자니까요. 그런데 이 대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의 다른 대학으로 지금 번질 기세란 말이죠. 그다음에 변호사, 의사들도 지금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하기 전에 민심이 조국은 아니다라고 유무죄를 떠나서 많은 여론조사를 그렇습니다. 세상에 조국 장관이 그 보여줬던 과거의 말과 글로 보여줬던 그 주옥 같은 소위 언행이 본인이 실제로 드러나서 뭐 했던 행동과 비교하면 너무나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조국 장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또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거짓말한 것도 이제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딸의 논문이 단국대 논문이 고려대 입시 때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거짓으로 확인되고 있죠. 그다음에 내 아내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전혀 관여한 게 없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소위 초기 자본금 다 들어가고 초기 투자금 다 들어간 거로 나오고 있으니 조국 장관은 이렇게 국민 앞에 거짓말 한 것만 가지고도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장관을 계속 저렇게 밀고 대통령이 간다. 조국 리스크를 그냥 통째로 안고 가는 건데요. 아마 대통령과 여당은 굉장한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거다. 저는 조국 장관이 오래 못 갈 걸로 봅니다. 오래 못 가서 낙마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정말 할 수 없이 경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대통령 그때 국민한테 사죄 이야기를 하셔야죠.
자기가 현명한 판단을 못해서 이렇게 국론 분열시키고 이렇게 국민한테 피로감을 줬다. 저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보는데 그 전에 조국 장관이 물러나든지 대통령이 경질하든지 이렇게 해야 그나마 타격이 덜할 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권자가 임명하면서 예.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 그 예. 얘기인즉슨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후에 이제 어떻게 인사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판단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지.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 조국 장관의 자리는 보장하겠다. 뭐 이런 취지는 절대로 아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검찰의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그 조국 장관의 부인이 그 실질적으로 코링크 P라는 회사를 실소유했다라는 의혹 예. 제기예요. 이거는 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좀 명료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2016년에 코링크 P를 오촌 동생에게 사채 5억을 줘서 실소유했다는 의혹 예, 아닙니까? 그러면 잘 숨겨놓은 그 실소유 회사를 왜 뜬금없이 2017년에 지금 문제가 돼 있는 펀드를 사들여서 만천하에 공개를 했을까요? 재산을 인익한 사람의 행위치고는 조금 비상식적입니다. 저는 실소유자가 아니다라는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이만큼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보도에 있어서 이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여부도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는 검찰의 최종 결론과 재판 과정을 보고 난 다음에 조국 장관과 부인 가족들의 예. 범법 행위에 대한 판단 여부를 가릴 필요가 예. 있다. 그 전까지는 알겠습니다. 의혹은 의혹대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조 장관의 이야기죠. 예. 가족의 혐의 이야기로 좀 넘어갔는데요. 다시 여론조사로 돌아와서 청와대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지율 떨어졌다고 방향 잃으면 더 문제다. 우리는 우리의 정부의 할 일을 또박또박 하겠다. 예전에 78%로 기억합니다. 최고 지지율 나왔을 때도 뭐 일일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가 좀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아요. 일일비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역대 어느 청와대도 늘 똑같이 하던 이야기. 예. 그런데 지지율이 높을 때는 그 말이 아주 여유롭게 들리죠. 그러나 지지율이 확 떨어진 상황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속으로는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정말 냉정히 현실을 직시해야 되겠죠.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의 미움을 사면 지도자가 위태로워진다. 지금 대통령은 국민의 미움을 사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국민은 조국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정무적 감각을 갖고 계셔요. 예. 정무적 판단 다 한 겁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본인 자신의 불법성을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임명 강행했는데 네. 과거에 자진 사퇴시키거나 지명 처리한 장관 후보자들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민심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대체로 수용해서 물러나게 한 위법 거죠. 여부와 상관없이. 물론 예. 그걸 거부해서 밀어붙인 경우도 많았지만 조국 장관은 특별히 상징적인 거죠. 이 정권의 상징인데다가 조국 장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독야청청한 것처럼 예. 글 말 다 이렇게 해놓고 행동을 보니까 너무나 이중적이고 표리부동이고 위선적이니까 예.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는 겁니다. 그게 이미 조국 장관 임명 전에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옹색한 논리죠. 불법성을 확인 안 됐으니까 예. 임명한다. 이 옹색한 논리로 밀어붙이니까 국민들은 거기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고 더 화가 나는 거죠. 그것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거고 각종 촛불 시위로 나오는 거고 서명운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이거를 정확히 직시를 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더 어려운 궁지로 몰린다. 이런 알겠습니다. 지적하고 싶어요. 공 관장께서 청와대 근무하실 때 그때 최고 지지율 찍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저가 나왔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오셔서 뭐 좀 찹찹하실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저는 그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일희일비 해야죠. 예. 네, 민심이니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다만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되 국정 운영의 책임자, 인사권자로서 예.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모습을 보여주느냐도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국 장관 사퇴하세요. 이걸 과연 국민들이 원할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퇴를 시키더라도 사퇴에 필요한 과정과 수순이 필요한 것이고 네. 대통령으로서 임명 후와 사퇴에 대한 또 국민에 대한 또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지지율 하락입니다.
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할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는 입장문에서 일정 정도 로드맵을 저는 밝혔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 예, 검찰과 법무부 각각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라. 예. 그리고 인사권자로서 또 추후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시간도 이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가 길어야 뭐 다음 주 안팎으로 마무리될 네. 수밖에 없는 또 조건인 거죠. 검찰이라고 천년만년 조국 수사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에 대한 재판 공판일도 잡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곧 도래한다.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그때 이제 청와대와 여권이 종합 판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겨서요. 민주당 내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천 물갈이설이 퍼지고 있고요. 뭐 현역 의원 폭이 몇십 명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추측성 보도이다 보니까 내부 분위기가 실제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좀 추측성 보도가 많아서 아마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실제 분위기를 좀 알려주십시오. 예, 예. 이제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그 타당에 비해서 민주당은 차기 총선에 필요한 하드웨어에 대한 준비가 좀 먼저 들어갔죠. 예. 대표적인 게 그 공천 룰에 대한 경선 룰에 빨리 대한 결정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전당원 투표로 조기에 결정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50%로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의원들에 대한 평가, 의전 평가 작업이 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예. 국회의원 의전평가의 하위 20%. 그러니까 예.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120여 명이니까 하위 20%면 한 25명 안팎이 하위 평가를 받게 되면 경선 시에 20%를 감산하는 그런 굉장히 제도가 큰 점수입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위 평가자에 들어가시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공천 탈락이 예고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행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실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중적으로 고충을 당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미 선행적으로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명예롭게 하위 평가를 만약에 받게 되면 이거는 이중적인 오명을 쓰게 되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시게 그분들은 되면 빼고 평가에서 빼게 되는 거죠. 당 입장에서 보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선행적 불출자가 많아지면 하위 평가자와 포함해서 자연스럽게 내년도에 불출마하게 되는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겠네요. 늘어나는 효과도 또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보니 예. 보도상 이제 불출마 카더라가 좀 도는 것 40명 같아요. 얘기도 나오고. 국회의원 해보셨으니까 이상일 예. 의원님 훨씬 더 마음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의 출마 불출마 문제는 정치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당사자의 입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으로 해당 의원이 출마하는 게 맞다, 불출마할 것 같다라고 거론하는 거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예. 뭐 대표적으로 이제 유은혜 부총리와 이제 김현미 장관이 불출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당일 바로 이제 부인을 부인했죠. 했죠. 두 분의 경우는 현직 국무위원인데 본인이 인사권자가 아닙니다. 예. 대통령이 총선에 출마하지 말고 내년까지도 계속 국무위원으로 복무해달라는 주문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셀프로 저는 총선 안 나가고 계속 부총리 할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불성성적 추측성 보도가 일단 하나가 나갔다고 보여지고요. 예. 시기적으로도 지금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평가가 이제 11월 4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종료가 총선 100일 전인 12월 23일 날 끝납니다. 예. 그래서 대체로 불출마를 선언하시게 되는 의원님들이 나오더라도 연말께쯤에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에 아직은 좀 이르다. 대체로 하시게 되지 않을까. 지금 불출마를 선언하시면 남은 기간이 너무 길죠. 경험이 있으시니까 사실 공천이나 이 문제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민주당은 현역 대폭 물갈이, 예. 뭐 물갈이란 표현이 사실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아니죠. 예.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대폭 물갈이도 물갈이는 좋아할 좋아합니다. 겁니다. 현역에 예. 대한 불신이 많아요. 예. 근데 특정인을 찍어내기 하는 건 싫어합니다. 전 정부에서 뭐 특정 의원을 찍어내기 하려다 오히려 예. 공천 파동 났잖아요. 그러나 뭔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이 바라는 거죠. 그만큼 정치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데 이제 여당 내에서 추측성 보도라고 하지만 많이 동요하는 까닭은 저게 지금 사실은 저 방향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많은 의원들이 하기 없는 얘기는 때문입니다. 아닐 거다. 왜냐하면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정부에 대한 피로감이 꽤 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론조사를 이야기했지만 예. 이번 여론조사는 또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이제 특별히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던 국면입니다. 예. 왜 국민이 그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민의를 표출하는가?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뭐 민생 이야기하지만 예. 지금 민생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정부와 여당 책임이에요. 각종 지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가 올해 초에 뭐 3%에 가까운 성장 이야기했지만 올해 말 되면 지금 1%대 성장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업자 뭐 이번 달 늘어났대지만 그건 지난해 8월의 기준이고. 취업자가 늘었죠. 예. 예. 그런데 그 취업자 45만 명 늘어난 중에 60대 이상의 취업자, 그러니까 어르신들 단기 알바 취업자가 39만 명 아닙니까? 제조업 일자리 계속 줄고 있고 30대, 40대 일자리는 23개월째 연속 하락이에요. 예.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민생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보 문제. 안보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한미동맹 흐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 문제, 우리가 기대하는 지점으로 단 한 발짝도 왔는가? 국민이 보기에 아니라고 보는 국민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당이 좀 빨리 그렇다면 바뀌었습니다. 여당이 내년 선거에 무슨 카드로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우리 현역 이렇게 물갈이 많이 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얼굴. 신인들을 예. 대폭 영입을 해서 참신한 인재를 내세워서 선거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한국당이나 다른 야당한테도 그게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천혁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하고 갑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걸 먼저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조국 장관 이슈를 좀 덮기 위한 차원에서 좀 빨리 나온 측면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송영길 의원이 받은 문자나 예. 이런 거 예. 보면 이해찬 대표는 본인이 불출마를 이제 이미 선언한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가 제법 강단이 있고 여당 내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소위 칼자루 쥐고 물갈이하는 그 일은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위 부작용이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거를 지금 민주당은 비교적 그거를 이제 차분하게. 시스템을 예. 좀 만들고 우리 권정관장 이야기하신 대로 하위 20% 배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포장해서 가긴 갈 텐데 물갈이를 어느 정도 하느냐, 그 다음에 채우는 분들이 얼마나 또 훌륭하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선거 분위기는 달라지는데 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 상대가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러면 야당이 더 쇄신하는 모습으로 나오면 또 선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을 예단하기는 어렵죠. 야당 얘기 지금 하셨는데요. 자유한국당 보면 삭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의미로 하는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여당 공천 얘기 나왔으니까 야당에서 이 공천 도장 눈도장 찍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과유불급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황교안 대표의 삭발까지는 뭐 여론의 평가가 좋은 측면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대표 삭발로 활용 정점을 찍고 마무리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네, 보통 당대표가 어떤 정치 액션을 했을 경우에는 당을 대표하여 했다라고 이제 네.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중진들의 삭발이 이어졌는데 차라리 중진이 아니라 초선들이 했으면 훨씬 더 결기열이 보였을 텐데 뭐 해당 타이밍이 의원님들은 좀 좀 기분 늦었죠? 나쁘시겠지만 뭐 여야 모두 할 거 없이 지금 중진들이 물갈이 대상에 주로 네. 거론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중진들이 삭발에 동참해 버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천을 겨냥한 또 삭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당 대표의 삭발의 효과가 이게 이제 퇴색되는 이런 현상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한국당이 뭐 삭발 투쟁하는 것은 저는 뭐 야당의 투쟁 방식은 뭐 야당이 결정할 따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식이 됐던 뭐 삭발이 됐던요. 다만 삭발 투쟁까지 이어졌으면 그 다음에 한국당이 한 발 더 나가야 할 것은 삭발을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뭐 조국 장관 임명 전후에 따른 공직자의 자녀의 취업
등에 대한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도 개선까지 같이 나가주는 것이 훨씬 더 야당으로서 진정성을 보장받는 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를 조금 더 투명한 공직 사회로 만들겠다라고 네. 나갔으면은 훨씬 더 모양새가 좋았겠다라고 싶은데 오히려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청문회 때 조국 장관을 질타했던 장제환 의원의 경우에 아들 문제로 경찰을 피의사실로 피의사실 공포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나경원 대표도 아들의 논문 문제가 다시 검증대에 오르니까 해당 언론과 고발한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역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검증은 국민의 알 권리이고 당신들의 자녀들의 문제는 정치적 음모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양새여서 이게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피해사실 공표 이야기를 넘어갔는데 다시 좀 돌아와서요. 역시 삭발 릴레이가 좀 눈도장찍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저 삭발이 오늘은 없었죠. 예. 한다는 저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아직 그제, 확인을 못했는데. 그제 어떤 방송에서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겠다. 특히 나경원 대표 보고 삭발하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나경원 청원까지 대표는 들어갔더라고요. 삭발할 필요 없고 다른 투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저도 권정관장 말씀에 동의하는 게 있는데 황교안 대표 삭발로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 결기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몇 번이 이어졌는데 예. 그 중에 뭐 원외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공천을 의식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 마음은 아마 국민 마음하고 비슷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이 분심이, 이 의분이 훨씬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삭발을 릴레이식으로 저렇게 하면서 이 대표가 보여준 이거가 물타기 되는 측면이 있고 예. 또 희화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삭발 방식의 투쟁은 지양하는 게 좋겠다. 대신 그거는 일종의 이벤트 투쟁인데 저는 콘텐츠 투쟁, 내용 투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더 극명히 드러난 것이 인사청문회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뭐 하나마나 하는 거 아니냐. 예. 요식행위 아니냐. 결국은 대통령은 마음속에 이미 이 사람을 임명하겠다고 하면은 국회에서 아무 견제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을 해서 무용론이 나오는 인사청문회를 고쳐 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뭐 여러 번 주장은 했지만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 후보자, 예. 그다음에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4대 권력기관장은 국회에서 총리처럼 임명 동의안으로 네. 표결하는 방식으로 법을 한국당이 내라 그런 주장도 했어요. 예. 물론 한국당이 집권을 하면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바뀐다면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을 찾고 철저히 검증할 겁니다. 예. 그래서 내놔도 국회에서 표결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 내놓을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조국 장관을 말이죠. 후보자의 입장에서 총리 후보자로 내놨다면 예. 저는 조국 장관이 자진 사퇴했거나 않다. 대통령이 지명 처리했다고 봅니다. 왜? 이미 표결로 우리가 가면, 확인할 수 예. 있었잖아요. 국회에 임명 동의안에 붙이면 절대 통과 못해요. 그러나 장관이니까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하니까 장관이 된 건데 이거를 막으려면 그리고 선출된 권력입니다. 국회도. 그러면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인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장관은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예. 그거를 국회가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면 인사청문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처럼 선출된 권력을 견제를 제대로 상권 분립 정신에 따라서 하게끔 한다면 그게 상원에서 다 차관복급 이상 외국에 나가는 대사들 전부 인준 표결하거든요. 그렇게 법안을 내면서 한국당이 우리는 집권에도 불편을 감수하고 이렇게 네. 하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적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투쟁 방식을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 두 당 이야기만 많이 했는데요. 사실 바른미래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될 텐데 지금도 내홍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당직 6개월 직무 정지, 손학규 대표와 정면으로 충돌한 이 바른미래당 내부 상황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하태경 최고가 했던 말이 뭔가
무리를 빚었다고 해서 4번이나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왔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도 아니고 몇 달이나 지난 다음에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말도 뒤집으신 거고 또 당헌 당규도 위반한 그 사안이 정당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한 데선 더 큰 것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에 품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존중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지도자의 발언은 적을 상대로 해서도 품격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뻔히 보이는 결정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징계 자체가 아니나 다를까 저런 상황이 벌어졌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이제 손학규 대표의 명분으로 보면 윤리위원회의 독립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뭐 당대표로서 왈가왈가할 수 없었다 이런 거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일단 손학규 대표 당대표직에 대한 사퇴를 일축한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퇴를 주장하려면 당신들이 나가라. 라는 당신들이 나가라. 가로 안에 보이진 않지만 알 무음적 수 있는. 경고가 이제 포괄되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총선은 당대표인 나를 중심으로 치르겠다. 이런 그런 강한 공천권의 행사, 의지 표명까지 같이 한 정치적인 액션이라고 보여집니다. 유승민 의원이 뭐 손학규 대표가 정치를 이렇게 추하게 할 줄 몰랐다.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유승민 의원의 고민도 굉장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유승민 의원 개가 손학규 대표의 하태경 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아요. 가을 되면 근데 추석이었나요? 이 10% 지지율 안 되면 물러나겠다라고 손학규 대표가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근데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반어적 일갈로 이제 오히려. 보여주는 거죠. 더 강하게 본인의 사퇴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사실상 출마권을 박탈한 그렇죠. 징계 6개월. 사안이거든요. 이 얘긴즉슨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바른미래당 의원 원외위원장의 공천권은 나한테 있다라는 걸 이제 암시적으로 표방한 꼴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른미래당 내용을 다룬 지가 너무 오래돼서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계속 되긴 모르겠는데 한지붕 두 가족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나가라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한 2-3달 전에 이 자리에서 결별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게 깔끔한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했는데 손학규 대표가 당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당권은 또 많은 권한이 있고 사실 자금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이 나갈 넘게 테면 있다고 나가라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시는데 참 정치는 하기 나름인데요. 이게 뭐 모든 정치인에게 적용되는 거죠. 마음 먹기 나름이고 하기 나름. 참 멋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참 보기 안 좋게 하는 저런 편협한 모습. 국민이 보기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은 계속 안으로 골병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지율 올라갈 수도 없고 손학규 대표는 본인 입으로 일단 말씀하신 추석 지나서 10% 지지율을 당 지지율이 안 되면 물러나겠다고 하신 말씀을 지금 못 지키고 계신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는 하셔야죠. 그런 모습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반대파에 대해서 사실상 당을 떠나라는 지금 저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반대파도 굉장한 고민이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떠나기도 그렇습니다. 무턱대고, 그리고 그분들이 바른미래당을 만들 때 서로 다 합심해서 만들 때 그 초심이 있잖아요. 그 초심을 뭐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던지고 지금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바른미래당은 정말 해법이 안 보이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른미래당이 좀 제3당으로서 뭔가 거대 여당, 거대 제1당인 거대 야당인 한국당에 뭔가 신선한 자극제가 되고 충격을 주기를 바랬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이런 상황, 정말 해답이 없는 상황, 안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범보수라고 하죠. 자유한국당에서는 반조국 연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유승민 의원도 이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혹은 분위기는 바른미래당 집안 싸움 이렇게 되고 있고 보수는 뭔가 좀 모이는 모양새고 유승민계 의원들이 나갈 명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섣부른 생각을 하시는 문제는 분들. 나가서 어디로 갈 거냐죠. 이제 한국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수 대연합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깔끔한 그림인데 예. 문제는 진박이 또 문제죠. 뭐 김진태 최고위원을 비롯한 흔히 말하는 한국당 내에 진박 의원들이 절대 못 받겠다. 유승민 의원하고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같은 당 아래에서 정치 활동하는 게 정책성상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네. 되면 자칫 또 추가 탈당자가 나와서 뭐 우리공화당 행으로 가겠다는 의원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예. 우리공화당이 또 한국당의 또 그런 친박계 의원들에 대한 분열을 또 이렇게 원하고 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승민 의원이 참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것이 예. 지금 바른미래당을 좀 환골 탈퇴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3 세력으로서의 대안 세력으로 비추어져야 차기 총선에서의 이제 빛이 보이는 건데 무망한 상황이고요. 탈당을 결심하자니 이 한국당과 이 보수통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여건이 제가 볼 때는 예. 한국당 내에서 모두 다 환영하는 입장만은 아니고 또 나름 절대로 안 복잡하네요, 된다라고 하는 반발도 부딪힐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박지원 의원 등 대항전치 연대 의원들과 다시 또 이렇게 통합을 그러기도 시도할 쉽지 가능성도 또 않고. 낮아 보이고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과 제3지대 정치인들의 활로 모색이 굉장히 잘 안 보이는 환경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변수는 일단 예. 그 독일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네. 귀국을 해서. 어느 시점에 귀국을 해서 지금 손학규 대표와의 어떤 이런 갈등 구조를 해소를 하고 유승민, 안철수 이 투톱이 바른미래당을 약간 재건하는 모양새로 나선다면 그거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귀국 시점도 아주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네. 정확하게 해설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선 전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